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꼽은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원래비의 경우 건설사에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군 당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 태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 위협을 거듭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늘 권노갑, 이해찬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을 만나서 전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강한 여진으로 사망자 수가 1,000명 넘게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 수가 4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지진 피해가 컸던 하타이 지역에 추가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고속도로 일부도 끊기는 등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공식 출범하고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금리 체계 개선 등 6개 과제를 논의한 뒤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건폭이라고 칭했습니다. 건폭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검경과 정부 부처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행위 문제에 대해 작심한 듯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며 강성노조 무관용 원칙을 꺼내들었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 때문에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초등학교 개교와 아파트 입주는 지연된다면서 조목조목 국민 피해를 열거했습니다. 또 전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 이어 거듭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1,500억 원의 혈세가 정부 지원금으로 투입됐고 세액공제도 별도로 하고 있다면서 관련한 지원을 중단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특히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의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 행위라면서 공정 경쟁을 언급했습니다. MZ세대 화두이자 윤 대통령 모토였던 공정을 노동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이 실현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부처 합동보고를 받은 자리에선 검찰과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시적 단속이 아닌 근절될 때까지 다잡아 건설 현장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조폭이나 주폭, 학폭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로 건설폭력 수사단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월급 외 금품 명목인 원래비를 요구하다 적발이 될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활용해 점검과 단속에 집중하고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처에서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면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원례비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최근 법원도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단한 원례비의 경우 YTN 취재 결과 오히려 건설사에서 먼저 요구하고 기사들에게 계약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공사 현장마다 우뚝 솟은 타워 크레인은 보통 노동자 200명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타워 크레인 원례비를 불법 행위로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순간에 저희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이제 부정을 저지른 범법자로 인식이 됐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기사를 접하면서 아이들한테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원례비는 타워 크레인 임대사들이 주는 수당과는 별개로 건설사들이 달마다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건설사들은 이 돈이 강압에 못 이겨낸 일종의 상납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례비 없이는 기사들이 태업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정부가 원례비 요구를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건설협회 차원에서 아예 고소 양식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며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선 원례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YTN 취재진이 입수한 건설사 협회 공문입니다. 지역협회에서 자체로 정한 원례비 상한선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원례비 지급 확약서는 물론 심지어 계약서까지 기사들에게 써주기도 합니다. YTN이 건설사와 타워 크레인 기사 사이에 녹취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건설사가 먼저 원례비를 제한하기도 하고 원례비를 줬으니 추가 근무를 해달라며 기사에게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은 원례비가 강요가 아니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 설명합니다. 현장에서는 전문 신호수를 비롯해 7명이 추가 배치돼야 하는 작업에 2~3명만 배치되기도 하고 안전 때문에 법적으로 타워 크레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기도 합니다. 기사들이 이렇게 안전과 원례비를 맞바꾸고 공기를 앞당겨 인건비를 아낀 돈은 건설사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지난주 법원에서도 원례비는 일방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방서에 쓰여 있어 견적을 낼 때부터 반영된 돈이라며 원례비 반환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나아가 원례비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지닌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조세심판원은 원례비를 용역의 대가나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원례비를 콕 찍으면서 뒷돈 이미지가 부각되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보다는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에 가까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구속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도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표결에 앞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세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공당의 대표라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설득하긴 어렵다고 본 셈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대신 검찰은 시정농단, 인허가 장사 같은 수사적인 표현을 써 이 대표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 중범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선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재작년부터 각종 은폐와 회유 정황이 포착됐다며 증거인멸은 이미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 검사들이 투입돼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없앨 증거가 남아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원 사격도 연일 거세져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오히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강력범 혼방 수용을 거론하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성후 의원의 접견 내용이 유출된 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라며 수사팀과 지휘부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데 회유나 증거 인멸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검찰은 법무부가 거들고 있습니다. 구치소 접견 내용 전부를 까보자며 기록물 사본을 달라는 정 의원의 요청을 거부했고 앞으로 특별면회 제도는 유력층 대신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다음 주 예정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땐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도 오히려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한 장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잘 설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정하며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 결론은 자율투표였습니다. 검찰 영장 청구가 당론 채택조차 불필요할 만큼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마감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또 결과에서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검찰 수사가 계속돼 의원들의 마음에 빚이 있다면서도 영장 내용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히 법원에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정명하고 판단받으면 될 일입니다. 특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며 민주당 내 지지율 하락세를 우려하는 이탈 표심을 자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에 의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 처리됩니다. 이 대표에겐 운명의 한 주가 국회에선 여야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혹한기 전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5년 전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법원 영장심사에 응한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당시에도 방탄국회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신호 기자가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년 전 있었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소환됐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응했던 전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당의 권성동 의원께서 이미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가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권성동 모델,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고 뭐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뭐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긴 하죠. 하지만 2018년 5월에도 방탄국회 논란은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가 지체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의원 111명 이름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항상 정례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늘 소집했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고질병 방탄국회 소집은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일정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는 열지 못했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기약 없이 7월을 맞게 됩니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 속에 권 의원은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기댈 생각이 없으니 7월에 또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38일 만에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은 권 의원은 구속도 피하고 재판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수가 통했던 셈입니다. 권성동 모델로 회자되는 당시 상황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됐던 2018년 5월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방탄국회 논란도 있었지만 늦게나마 스스로 법원에 출석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동성과 결혼식을 올린 성소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 취지에 비춰 차별 대우는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성옥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듬해 2월 사실혼 관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동성부부란 사실을 안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하자 소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집중했습니다. 관련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거로 설계됐지만 해석과 운영이 법률적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생활 공동체 개념이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동성결합의 경우도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의 밀접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라면서 둘 간의 권리 의무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봤습니다. 차이는 성적 지향일 뿐인데 이를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결합이란 이유로만 피부양자 자격을 배제한 건 차별이기 때문에 공단의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동성 커플이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사실혼 주장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에서의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이후 건보공단은 판결문을 확인해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동성결합이 현행법상 부부나 사실혼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부와 본질에선 같다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판단이 다른 권리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엄연히 법 울타리 밖에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혼인은 이성 사이에만 허용하고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역시 혼인은 양성이 기초라고 하고 있고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이번 판결도 동성부부를 인정한 게 아니라면서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의 관계를 동성결합으로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 등이 부부가 아니어도 한쪽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소 씨의 경우 상대방이 동성이란 점을 빼면 본질적으로 이성 배우자처럼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의 합법성보단 경제적 의존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건보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판결문 끝부분에 이례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비판하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이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남은 차별도 언젠가 폐지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라며 다수결 사회일수록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씨 측은 물론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동성혼 법제화 등 다른 권리 보장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성 간의 혼인관계, 성별이분법, 그리고 정상가족을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분명한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판결은 현행법의 한계에도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가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이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우리 군이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남측의 공군 기지를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한 북한에 맞대응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로 풀이되는데요. 조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하늘 위에서 공중급유 수송기로부터 급유를 받는 모습입니다. 공군이 처음으로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F-35A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를 할 경우 작전 수행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9년 12월 전력화된 이후 공중급유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은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이에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 태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미동맹을 토대로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고 또 실시간 경보 정보에 대한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해온 군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한미 확장 억제를 넘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도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YTN 취재진이 지난해 6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러시아군의 산발적인 공습이 이어지면서 키이우 도심 풍경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짙게 새겨졌는데요. 송재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시내입니다.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에는 전쟁의 상흔이 묻어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외벽이 뜯겨나간 건물은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던 건물입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당시 맞은편 열 발전소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지금은 도심 속 전쟁의 상징물로 남아 있습니다. 4km 떨어진 곳의 도심 호텔도 처참히 무너져 내부를 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해 전야 미사일 공습 이후 최근에야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던 중심지는 시민들의 추모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독립광장에 꽂힌 추모 깃발의 수도,
성당 앞 추모의 벽에 걸린 전사자 사진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당 앞 광장에 전시된 러시아 전차들에는 승리 또 평화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메시지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마을 이름과 군인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문구로 가득합니다. 매일같이 도심을 울리는 공습경보는 시민들의 생활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피소는 100m 깊이의 지하철역. 이제는 일상이 된 공습경보라지만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Увесь час, коли звучить повітряна тривога, вона лунає досить гучно, на телефоні стоїть оповіщення. І зразу очікування, прислуховування. 러시아군의 에너지 시설 집중 공습으로 시작된 겨울 전쟁. 주변국 등의 지원으로 기약 없는 어두운 생활은 우선 벗어났지만 금방이라도 다시 전기가 끊길까 가게마다 자체 발전기를 들여놨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да, конечно. Ну, сейчас он не используется, да, потому что сейчас есть это, не выключен.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도시가 또 생활이 어디까지 바뀔지 키이우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커지는 핵 사용 우려에 서방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감축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Н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ражение хотят нанести и лезут на наши ядерные объекты. В этой связи вынужден заявить сегодня о том, что Россия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 свое участие в договоре 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вооружениях. 또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협정 탈퇴가 아닌 중단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협정은 2010년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줄이고 서로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미국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I regret today's decision by Russia to suspend its participation in the New START treaty. I strongly encourage Russia to reconsider its decision and to respect existing agreements. The announcement by Russia that it's suspending participation in New START is deeply unfortunate and irresponsible. We'll be watching carefully to see what Russia actually does.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개전과 확전의 책임을 모두 서방에 전가하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서방에 맞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설하는 중에도 러시아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는 민간인 18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헤르손에 강력한 포격을 퍼붓고 있다며 그들이 다시 한번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해 동안 민간인 8,000명이 숨지고 13,000명이 다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해 전쟁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왕궁 정원의 쿠비키 아케이드 연설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분연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나토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단합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푸틴의 국정연설과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파괴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격하려는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이어서 폴란드를 방문한 것은 나토 동부 전선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서방 안보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혈세로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압박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소관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반 의석의 힘으로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소위와 안건조정위에 이어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지 마세요. 의사결의 발언은 충분하겠군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거기서 결의했던 결과로는 찬성 9인, 반대 8인. 여기 뭐였어요? 따라서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직전까지 여야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여당과 노동자를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을 막아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보호, 그다음에 상권 보장 다 됩니다. 계속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측의 보복성 손배 폭탄을 제안하는 아주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파업 한 번 했다고 1,000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논란 끝에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제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작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만큼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양국관리법 때처럼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묶인 법안은 소관상임위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법사위가 또다시 이 법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이런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인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조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본회의 가결 요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여당이 국회 내에서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끝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후의 카드인 셈인데 만약 대통령이 제1을 요구한 노란봉투법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노조 관련 현안이 전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어제 당권 주자들은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를 두고 나머지 주자들이 협공에 나섰는데요.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충청의 아들을 자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우며 충청권 당심을 자극했습니다. 안정적 당정 관계를 토대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선공을 날렸습니다. 대통령하고 싸우겠다, 견제하겠다. 그러면 야당하지 왜 여당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철수 후보는 바로 되받아쳤습니다. 빚이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다며 자신이야말로 제대로 된 공천을 통해 총선 압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려 꽂는 공천 막을 사람 누군지 아실 겁니다. 혼자 설 수 없어서 많이 기대온 빚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습니다. 천하람, 황교안 후보도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안철수 후보와 협공을 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 후보가 과반득표한 걸 막고 결선에 진출해 막판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후보, 권력형 투건 비리 심각합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안 되죠?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탐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 후보의 결선 목표 전략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공동전선을 형성한 데 이어 경쟁주자의 지지세를 끌어오려는 과정에서 미묘한 신경전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최근 천하람 후보에게 연신 러브콜을 보냈는데 정작 천 후보는 자신이 결선에 갈 거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거를 끝나고 나면 계속 분열하지 말고 전체가 한 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좀 우물쭈물 우왕좌왕하시다가 본인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신 게 아닌가. 결선 투표에는 제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충청권 합동연설회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TV토론과 연설회 등을 통한 후보들의 당원 표심 잡기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마약 밀수 사범이 1년 사이 70% 넘게 늘어난 거로 나타났습니다. 몰래 들여오는 마약이 늘어난 건 물론 국내 유통 사범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관계기관들과 합동하며 마약을 공급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가정용 사이클 운동기구를 자르자 하얀색 가루, 필로폰이 쏟아져 나옵니다. 각설탕이나 시리얼, 수족관용 돌 모양을 한 마약도 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기 위한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마약 밀수 사범은 1,3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70% 이상이 늘었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이 13%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압수한 마약류 양 역시 지난 2021년 기준 1,300kg가량으로 5년 전보다 8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마약청정국 지휘를 되찾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모두 84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 근절이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주요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마약 밀수 차단에 주력합니다. 마약이 들어오는 입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 물론 비집고 들어온 마약류를 사고 파는 경로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올해 안에 마약류 유통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과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하는 병의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병원 50곳 가운데 38곳이 전공의를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연말 한때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상급 종합병원인 인천 성모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야간 응급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모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전국 대학병원 50곳 가운데 38곳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병원만 모집 정원을 다 채웠고 정원의 절반 이상 확보한 경우도 4곳에 불과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전체 모집 정원 대비 확보율은 20%에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과목의 확보율 84%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과목에서도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병원이 20곳 안팎씩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 10여 개는 전공의 모집 정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가 인상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해결책의 다른 한 축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병원에서는 4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사단체가 현재 간호법 통과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와의 논의는 한동안 뒤로 밀릴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작물을 재배하는 똑똑한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소멸 위기의 농촌의 젊은 피를 수혈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대형 온실에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액체 거름 공급을 자동으로 하고 작물 재배기의 높낮이도 자동으로 조절해 힘을 덜 들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마친 배현경 씨. 창업에 앞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딸기와 파프리카,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해외에 수출할 만큼 품질이 좋습니다. 3년 정도 버틸 수 있게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요. 거기서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비도 벌고 차후에 저희가 온실을 지을 때 필요한 비용도 벌어 나갈 수 있는.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20개월 동안 스마트팜과 시설원예 전문 과정을 교육합니다. 무엇보다 작물 재배와 경영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 이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실습 교육을 하고 이제 경영으로 넘어가는데 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 농장을 짓고 나서도 바로 할 수 있게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남을 포함해 전남, 전북, 경북 등 4곳에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청년 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통해서 더 많이 기회를 주고 또 농업의 발전을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스마트팜이 소멸 위기의 농촌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세 번째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오늘 밤에 참석하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역 땅 시세 차익 의혹과 당정 관계, 차기 총선 공천 방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권노갑, 이해찬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을 만나서 최근 전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본회의 보고와 표결을 앞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거로 보이는데요.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의견도 수렴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군 당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정보위 전체 회의에선 북한 도발 관련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집중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공식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8시 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TF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으로 구성 운영되며 6개 과제를 논의한 뒤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앞서 YTN은 풍력발전기 설치 과정에서 제기된 인허가 문제와 설치 이후에 발생하는 소음 피해 등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을과 충분히 거리를 두고 주민 동의까지 받은 풍력발전기는 과연 어떨까요? 설치 과정만큼은 친환경적이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70m가 넘는 거대한 풍력발전기 날개가 산을 오릅니다. 전선과 나무를 피해 아슬아슬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재작년 공사를 시작한 경북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주민들을 주주로 사업에 참여시키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해 반발을 없앴습니다. 모두 1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고 날개를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설치 과정은 어떨까?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산 위에 날개를 올리려면 가장 먼저 나무를 베고 없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산 정상 능선을 따라 만든 길입니다. 원래는 이곳도 아름드리 나무가 꽉 차 있던 숲이었습니다. 밑동만 남은 나무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해발 1000m, 중장비를 동원해 이뤄지는 공사. 당연히 숲 전체를 헤집어야 합니다. 재생이라는 이유로 풍력이 아니라면 협의조차 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에 능선부와 계곡부를 폭 크게는 10m까지 그 이상으로 훼손해야 이제 진입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풍력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분명하지만 현재처럼 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 생태계 파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공사 지역은 천연기념물 사냥부터 보호종인 삭과 참매,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사는 곳입니다. 산 정상 경사지의 길을 내다보니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발전 사업자가 의뢰해 제출된 보고서 덕분 생태이동 통로를 만들고 산사태 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단체는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허술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산지풍력이 그런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 그리고 또 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혹은 또 협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중심을 못 잡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풍력 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를 막아야 하는 환경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설치할 때 있어서의 환경부의 역할은 환경부는 인허가를 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서 저희에게 협의를 하면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 역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풍력발전기. 1차 소음 피해는 물론 환경 훼손과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더욱 촘촘한 허가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뒤 2주일 만에 추가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1,000명 넘게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 수가 4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힘겹게 버티던 주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몸을 떨었지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은 가뜩이나 힘겹게 생활하던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덜 부서진 집에서 살던 주민들은 또 다른 강진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وامبارح لما صار الزلزال كنا قاعدين بالبيوت وطامت تطبطب علينا الحيطان وطلعنا من البيوت وهي بيتنا هون كله على الارض.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힘겨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너진 집에서 가구와 쓸만한 물건을 꺼내는 주민들. 당장 거리에서 지내기 위해 매트리스 등을 챙깁니다. Sonuçta hepimiz yaşıyoruz. Bu saatten sonra onları geri getiremeyiz ama hepimiz yaşadığımız için elimizde ne olan varsa çıkartmaya çalışıyoruz. Mecburuz yani çünkü başka çaremiz yok.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20일 발생한 강진 이후 누적 사망자 수가 1,100명 넘게 늘어 42,3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온 공식 집계를 합한 전체 사망자 수는 48,100명이 넘습니다. 유엔은 현장을 방문해 무엇이 급한지 점검했습니다. We came to see what the needs were. There's huge needs in shelter, in health, the need for fresh water, for sanitation, and of course removal of debris. 각종 지원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진 피해가 워낙 커 현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의 공포 속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주민들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날이 춥겠지만 낮부터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으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서울 기온이 7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예년 수준을 보이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나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날이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지역은 대기가 더욱 메말라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밤부터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3.7도, 춘천은 영하 7.6도 등 예년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 서울 기온이 7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 지역에, 토요일에는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